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사무곡. 이곳은 해발 950m 산 중턱에 위치한 산골오지입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요. 우체부를 만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만큼 아주 한적하고 외진 곳이죠. 지난 2001년 2월 12일 이 첩첩산중 오지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거주하던 51세의 이 씨.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사회는 곧장 충격에 휩싸였고 또 많은 이들의 애도가 잇따랐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 이 씨와 그의 딸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나름 유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7개월 전인 2000년 7월에 이 부녀가 인간극장에 출연했습니다. 총 5부작으로 편성된 방송이었는데 그 산속에 영자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고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방송에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출연자 이 씨가 사망하게 된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 이들 부녀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계기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골과 오지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던 사진작가 이진우 씨. 그는 1997년에 강원도 삼척시의 한 산골 마을을 조사하던 중에 주민들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근방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웬 부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에 흥미를 느낀 그는 주민들이 알려준 산으로 향했고 한참을 탐방한 끝에 정말 부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47살이던 이 씨와 16살의 딸 이영자양. 이들은 문명의 혜택 없이 오로지 농사 짓고 약초 캐면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진우 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전화도 없고 TV도 없는 오지잖아요. 근데 자연의 도움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평범치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딸은 또 미성년자고요. 어쨌든 이진우 씨는 이들 부녀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99년 이 씨와 영자양의 그 부녀의 사진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조금씩 이들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다 1년 후인 2000년 7월에 KBS 인간극장에서 부녀의 산속의 삶을 본격적으로 취재하면서 다큐로 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씨와 영자양은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자양의 모습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단 5회 만의 방송으로 이 부녀가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건데요. 지금껏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살던 영자양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받는 관심, 이게 너무나 새롭고 또 벅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단적으로 생겼냐? 한 달에 겨우 우체부가 한 번 정도 오던 횟수였거든요. 근데 발길이 매일 이어져요. 막 사람들이 영자양한테 팬레터와 선물을 보냈기 때문이죠. 또 고맙게도 그녀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웬 후원이냐 싶을 텐데 영자양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단 둘이서만 쭉 산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진 못했죠.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긴 한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였다고 해요. 사실 여기에도 좀 안타까운 과거가 있는데 영자양이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큰 상처를 받았고 끝내 어린 딸을 데리고 산속에서 좀 고요히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자에게 여태까지 삶 속에서 유일한 선생님이자 가족은 아버지 이 씨였던 거죠. 하지만 점점 이 산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성장을 했고 또 바깥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극장 제작진도 이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씨를 설득했죠. 아니 아버님은 여기서 지낼 수 있지만 아이는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야 되지 않냐. 더 큰 세상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산속에서만 오랜 기간 살아왔던 딸이 갑자기 사회로 나간다? 이게 좀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때마침 나는 영자양을 후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계기로 또 영자양은 인기도 얻었잖아요. CF 촬영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회로 나왔고 정말 어엿한 이 사회인이 되어간 거예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했고요. 동시에 점차 적응을 해 나가는 듯 했죠. 한편 아버지 이 씨에게도 여러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낡은 산골집에 전기가 들어왔고 또 TV와 전화기도 놓았어요. 그렇게 다소 불편했을 산속 생활에도 어느 정도 살림이 꾸려지게 되죠. 그러다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2001년 2월 12일 영자양이 서울로 가고 아버지 이 씨는 홀로 산에 살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씨, 동생이 걱정됐던 이 씨의 형이 이 집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딱 보니까 집 문이 마치 고의로 훼손된 듯 부서져 있었거든요. 형이 서둘러서 문을 열어봤는데 내부가 처참했습니다. 이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어요. 형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을 했죠. 방 안 곳곳에 이 씨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시신 위로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건 이 씨의 콧등에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와 혈흔 자국이 보였거든요. 또 문도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훼손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만 듣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타살을 의심하는 단서들이죠. 그런데 뜻밖의 얼마 후 경찰이 밝힌 이 씨의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래요. 왜?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경찰은 이 씨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살다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정해버린 겁니다. 아니, 집 문이 다 훼손돼 있었잖아요. 누가 죽을 때 이렇게 문을 훼손해놓고 죽냐고요. 이상했어요. 얼마 후에 영자양을 비롯한 유족들이 와서 이 경찰의 입장이 나는 의심스럽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장례식 준비를 하기 위해 2월 13일 날 딸 영자양이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아버지의 왼쪽 쇄골에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코뼈는 부러져 있었고요. 자, 이게 뭡니까? 그제서야 이거 다 부실수사였다라는 게 드러나요. 이게 알려지면서 또 대중들은 비난을 퍼부었고요. 경찰이 뒤늦게 부검을 의뢰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죠. 결국 2월 21일 국가수가 밝혀낸 이 씨의 사인은 흉기로 인한 타살. 왼쪽 쇄골 부위에서 발견된 자창이 쇄골 정맥과 식도를 관통할 만큼 치명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 깊이가 무려 12cm였어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애초부터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부실수사야. 어쨌든 이렇게 타살인 게 명백해지면서 경찰이 주변 인물들을 이제 대상으로 용의자가 있을 것이다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수사가 쉽지 않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이 씨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이 외딴 산속에 들어와 산 거잖아요. 원한을 살 만한 일들 없어요. 게다가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깨끗하고요. 그럼 누가 그를 죽인 거냐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3월 13일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그 정체는 53세의 양재동. 그는 이 강원도가 아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던 정말 뜬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양재동.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니까 당시 전과 7범, 인생의 절반 정도인 무려 29년을 교도소에서 살던 사람이더라고요. 과거 혐의는 절도와 강도. 근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 특이점이 주로 외딴 곳에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양재동을 추궁했죠. 그랬더니
그가 이 씨를 살해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름 아닌 돈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진 않아요. 이 씨는 뭐 고소득층의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산속에 살고 있고요. 또 당연히 범인하고 뭐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뭐 무슨 계기로? TV였습니다. 양재동이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에 우연히 TV를 통해서 이 산속에 사는 이 씨 부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녀에게 막 후원이 잇따른다 라는 사실도 듣게 됐죠. 게다가 얼마 후에 영자양이 CF에까지 나오네? 흑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봐라. 이 사람들 돈 좀 벌었겠는데? 게다가 부녀가 외딴 산에 홀로 살고 있어? 2000년 1월 양재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즉각 부녀의 거주지를 찾아냈고 여기에 2번이나 답사를 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집을 어떻게 찾았는가 싶은데 그 당시는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에 대한 여러 보호 조치가 별로 이제 강하지 않던 시대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방송이 나간 후에 부녀가 사는 외딴 산골집을 구경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예 이 등산 코스를 여기로 짜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이 고요했던 산간 가정집이 관광지로 변질된 거죠. 범인 양 씨는 사람들의 출몰이 잦아드는 저녁 때를 범행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9일 밤 11시 흉기를 들고 이 씨의 집에 진입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와서 이제 딱 봤는데 어라? 이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값이 나갈 물건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거기에 있던 이 씨를 살해했고 그는 바로 도주해버려요. 그나마 피해자가 수중에 갖고 있던 10만원권 수표 한 장 그리고 24,000원을 챙겨서 달아놨는데 이걸로 인해 양 씨가 덜미가 잡히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양재동이 수표를 가져갔잖아요. 그 훔친 수표로 노래방에 가가지고 돈을 지불해요. 그러다가 경찰의 추적에 딱 잡힌 거고요. 2월 11일 날 경찰이 양 씨의 집을 급습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수감 생활을 길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표에 적혀있는 일련 번호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선 오히려 범인의 어리석음이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법정에선 양재동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양재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미 29년간 감옥에 있었고 또다시 거길 들어가긴 죽기보다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2001년 2월 16일 영자양과 친인척들의 추모하에 아버지 이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은 화장이 되었고요. 영자양은 재가 된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산골집으로 향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재를 뿌리면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그동안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이 산속에서 순박한 삶을 살았던 부녀. 불과 몇 개월 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영자양의 시련은 계속되었죠. 그 아버지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던 2월 27일 이때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니 그동안 이 영자양을 내가 도와주겠다며 막 후원을 도맡았던 후원 회장이 있거든요. 후원 회장 김 씨. 이 사람이 그동안 영자양의 출연료와 각종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 김 씨가 59세였는데 막 그간 영자양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 거기 살지 말고 서울로 이사를 해라 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자양도 서울에 와서 이 김 씨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며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뭐라고 했냐면, 영자야, 네가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 막 이렇게 많은 돈을 네가 쓸 필요는 없잖니. 내가 이걸 좀 관리해 줄게. 이러면서 통장과 카드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개인 용도로 약 700만 원의 현금을 사용했고요. 게다가 더 가슴 아픈 건 그가 영자양에게 육체적, 성적 폭력까지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 미성년자였던 영자양은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 또 세상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 막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 영자양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면서 이 서울에 왔지만 고통과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산골행을 택하게 돼요. 그녀가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후 그녀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 옆에만 있었더라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었겠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영자 씨가 인근에 있는 모 산사에 귀의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근황입니다. 그러자 또 발빠르게 여러 언론 매체들이 행방을 찾아서 취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매스컴 노출의 최대 피해자가 된 그녀가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설 리가 있을까요?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영자양에게 닥쳐온 불행, 이게 이후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좀 그 대상이 제 생각엔 엉뚱해요. 부녀의 모습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던 사진작가, 그리고 또 방송 제작진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 사진작가 이진우 씨 블로그에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다 라는 막 악플이 달리기도 했죠. 이진우 씨 또한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여론의 흐름이 과연 옳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제 생각에 이 사건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범인 양재동과 후원회장 김 씨입니다. 사실 오늘의 스토리를 다루기에 앞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자 씨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소개를 결정했는데요. 영자양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재동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과연 그와 김 씨가 자신의 죄를 잘 뉘우치고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그때 마음을 다친 16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이제는 다소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났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맑고 순수한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길. 이제는 성숙해진 대중의 인식이 그때는 지켜주지 못한 어린 소녀를 늦게나마 응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